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면전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꼭 이런 일은 주말이나 연휴에 발생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난 7일 새벽에 일단 일이 터졌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봉쇄와 함께 공습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가 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존재감이 잊혀질 것을 두려워한 이런 하마스에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좀 확전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오늘 나온 이 보도까지 한동안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상황이 어떻게 올라갈지 시시각각 불안한 가운데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중동 분쟁이 국내 증시에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나마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엇갈림 분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는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이제 긴축 관련 이슈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증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출발했으나 좀 이제 기술주들이 오후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주요 미 연준 인사들의 좀 매파적 기조의 이런 스탠스가 조금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언급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제퍼슨 부의장 도 추가 금리 인상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표현을 썼고 또 여기에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도 이런 장기 금리의 높은 수준이 좀 지속이 된다면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새롭게 보였습니다. 최근 좀 긴축 공포가 극대화된 시기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일단 하락 출발 후에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런 글로벌 증시 대비 오늘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닥이 800선을 이탈하면서 오후 급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2, 3일 정도 지속된 좀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좀 심리적 마지노선에서 이 800선 라인 자체도 깨면서 다시 한번 오후에는 전 섹터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안이 되긴 하지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경우 가장 민감한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가 불안이 벌어지면 글로벌 시장의 여러 가지 긴축 압력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이번 사건이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지금 유가에서 50% 이상 급등한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50달러가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고금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의 이런 가속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 최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다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긴축 행보를 나타내면서 이 우려감으로 시장이 또 한 번 최근에 급락을 보였었던 건데요. 이번에 터진 중동 사태는 이런 상황에 더욱더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촉매제는 대부분 원자재, 그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중동 전쟁이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장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지역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수혜주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들이 이슈화되고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라든가 또 북한의 또 국제적인 도발이 있을 때마다 뭐 스페코라든가 빅테크와 같은 단순 테마주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일 오전에도 이제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이런 관련주가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제 연초 상승 후에 한 두세 달 정도 조용했었던 이런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그 오늘 반등은 다시 한번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단순 좀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방산주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방산주하고 정유주들이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 단기 반등으로만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 김호영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특히 많이 무너졌는데요. 그중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은 모두 대부분이 정유주와 방산주들 뿐입니다. 일단 스몰캡 시장에서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극동유화도 26%가량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 항상 급등세를 보였고 최근에 지난달이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별주들은 거의 테마성 시세를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석유 도소 매업을 하는 기업들인데 유가 상승 자체가 이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민감하게 극단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난달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잠시 조정을 보이자 이들 관련주들은 주가가 또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대형주의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 게 실적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 중이고요. 최근에는 대형주들마저도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혜주도 있겠지만요. 한편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대표적인 피해 업종일까요? 역시 이제 그 전쟁 관련해서 즉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가장 피해 섹터는 역시 항공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9일 미 증시에서도 이제 상승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주는 모두 이제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항공편을 이제 대거 취소하면서 이제 아메리칸 항공, 뭐 유나이티드 항공 등 모두 4%대 이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 하락세가 지속될지의 여부는 결국에는 전제 확대 여부인데요. 일단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확대된다면 원유 시장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상승으로 지속된 부분은 단 한 번도 이제 없었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국가로의 파급 가능성은 아직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항공주의 약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선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항공주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단기적인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허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확대되느냐 마느냐 이것이겠죠. 오늘 보면 이제 빈살만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 강대국들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뭐 이제 산유국들이 갑자기 감산을 더 강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확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에 언제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가가 상승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일 미증시는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문제가 시장에 특히 금리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연준위원회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덕분에 이제 매파적이었던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실제로 지금 1년 동안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의 장기 금리 수준이면 이것 자체로 긴축 효과를 발휘한다는 최근의 주장들과 이런 연준위원회 말이 일맥상통하는 만큼 지금의 변동성에서 저점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동성의 끄트머리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악재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 소멸, 최근에 명분이 없었던 하락장에서 명분을 좀 제공해줬고 이 명분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하락장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대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한 발 늦더라도 확인 작업을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를 들어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난제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두 분의 어떤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명확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허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네,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전쟁 관련주라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방위 산업 관련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군으로는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또 항공우주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글로벌 중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철도 사업 외에 최근에는 이제 전차와 전투 차량 등 방위 산업에 집중하면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로 널리 알려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방산 관련주 쪽은 이제 작년 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유럽 국가 중심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로 인해서 모멘텀을 1차 형성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까지 이제 그 수주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수출 계약까지 이뤄지면서 올해 연초 특히 상반기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로의 개인 투자자의 집중 그리고 또 수급의 그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한 3달에서 4달 가까이 좀 이런 조정 흐름이었는데 이번 좀 안 좋은 모멘텀이지만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낙폭과대 관점이 충분하고 그리고 단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또 낙폭 과대 성격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우량주 성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만 원부터 2만 9천 원 사이에서의 이제 가격 지지력이 형성된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수 급락으로 인한 조정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기술적인 반등 시세는 이제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현대로템을 보고 있는데요. 뭐 같은 시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현대로템의 최근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대로템의 방산 수출이 최근에 이제 수출 효자 종목이 되었다가 주춤하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출입은행의 수입국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방산 수출에서는 수출국가의 국책은행이 수입국가에 대해서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이 18조 4천억 원인데 이미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6조 원 가량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남은 잔고가 1조 3,600억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해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현대로템은 기존의 철도 사업이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활용될 전망이고요.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와 함께 좀 다른 종목을 보자면 신규주에서 코츠 테크놀로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굉장히 사업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단 있던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코츠 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규주가 방산주에 포함된다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입니다. 방위산업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8월 10일 상장한 기업으로 락업 물량의 대부분이 3개월 물량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한 달여간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김 대표님께 추가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번 이슈로 방산주나 전쟁 관련주 단기적인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앞서 언급해 주신 현대로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방산주는 앞으로 실적 가능성,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보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금 주가 하락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활용한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전략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